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발견한 사위의 숨겨진 비밀. 평생을 혼자서 딸을 키운 77세 어머니가 사위의 차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번듯한 직업, 예의 바른 태도,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어 보였지만 사위의 숨겨진 비밀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제 딸의 결혼을 통해 겪은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입니다. 제 나이 43세 늦게 낳은 외동딸 수민이는 제 인생의 전부였고 지역대학의 야간 수업을 들으며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참 고생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내 딸아이의 불행을 가슴속에 가둬둘 수만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77살이 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죠. 햇살이 레이스 커튼 사이로 비치고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섰을 때 뼈마디가 삐걱거렸고 저는 제 자신을 보며 웃었죠. 늙은 몸이 이렇게 뻣뻣하게 움직일 수 있다니. 그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가와 입가에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밝은 무언가도 보였죠. 자부심의 불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나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이 키우기를 끝낸 43살에 저는 딸 수민이를 낳았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해낸 일이었죠. 40대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지역대학의 야간 수업과 빵집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죠. 새벽에 오기 전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반죽을 섞고 빵을 만드는 동안 수민이는 제 침대 옆 요람에서 웅크리고 잤어요. 쉬는 시간마다 아이를 확인하며 엄마 여기 있어라고 속삭인 뒤 다시 오븐으로 달려가곤 했죠. 친구들은 제가 용감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웃거나 제 손을 잡을 때마다 따뜻한 빛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요. 이제 26년이 지났고 수민이는 여성이 되었어요.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자랐죠. 대학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우리 동네 한옥들을 작은 수채화로 그렸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제게는 음악처럼 들렸고 포옹은 생후 6개월 때만큼이나 위안이 되었죠. 어느 날 오후 우리가 공원을 걸을 때 수민이가 깜짝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죠. 눈이 기대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친구일까? 선생님일까? 직장 동료일까? 모퉁이를 돌자 그가 거기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깔끔하게 다린 남색 제복 바지와 승무원의 흰 셔츠를 입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재훈이었고 32살이었어요. 제 딸보다 6살이 많았죠. 저는 그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눈매가 친절했지만 가슴속에 불안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가 말했어요. 존중하는 태도였지만 수민이의 손을 잡는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게 어울려서 제 걱정을 더 키웠죠. 그날 저녁 따뜻한 램프 불빛이 비치는 우리 아늑한 부엌에서 재훈이가 차를 따라주었어요. 김이 섬세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올라갔죠. 수민이는 제 옆에 앉아 손가락을 제 손에 살짝 대고 있었어요. 엄마, 재훈 씨와 저는 1년째 사귀고 있어요. 그녀가 차분하면서도 설렘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조심스럽게 홀짝였어요. 맛이 씁쓸하면서도 달콤했죠.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3만 피트 상공에서 승객들을 안내하고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일이었죠. 머나먼 도시들과 반짝이는 활주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수민이가 그의 품에 안겨 세상 위를 비행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들었죠. 자랑스러웠어요. 제 딸이 이렇게 모험심 있는 사람을 만났다니. 하지만 제 안에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죠. 아직 너무 어리다고. 26살이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여전히 갑작스럽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찻잔을 닦으면서 저는 아이를 재우려고 피곤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며 밤늦도록 품에 안고 있던 때를 떠올렸어요. 큰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아장아장 걸어오던 첫걸음을 기억했죠. 이제 그 아이가 다른 삶으로 걸어가도록 보내야 할까요? 제 마음은 사랑과 두려움으로 아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려오는 도시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죠. 사랑하는 수민아, 넌 언제나 용감했단다. 내 길을 스스로 그려왔지. 이게 내 다음 발걸음이라면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늙은 어머니의 걱정이 쉬지 않는 바람처럼 일렁였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반지와 날짜, 그들이 함께 살 집에 대해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한때 엄마가 될 기회가 지났다고 생각했던 저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아주 조금씩 놓아주는 법을요. 제가 그토록 조심스럽게 키운 딸이 자신의 날개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법을요. 저녁 식사 후 저는 재훈이 식탁에서 잔을 치우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잔더미를 차도에 주차된 그의 차로 날랐죠. 뒷문 손잡이를 잡으려다가 조수석 아래에 작은 책자가 끼워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표지에는 서울 고아원이라고 깔끔한 글씨로 쓰여 있었고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의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제 맥박이 빨라졌죠. 재훈아, 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뭐니? 그는 얼어붙었고 어깨가 뻣뻣해졌어요. 아, 그건 그냥 옛날 서류예요. 그가 더듬거렸죠. 긴장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다른 곳을 피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봐도 될까? 그는 망설이다가 건네주었어요. 안에는 입양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팸플릿들,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프로필, 그리고 고아원 원장이 누군가에게 기부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이 떨렸어요.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니? 저는 힘겹게 물었죠. 그는 자원봉사에 대해 뭔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서 머뭇거림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늦게 제 아파트에 혼자 있을 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저는 팸플릿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다렸죠. 원장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조용히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씨입니다. 사위차에서 이 책자를 발견했는데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원장이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이 여사님, 걱정되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 김 씨. 그러니까 김재훈 씨는 지난 3년 동안 여기 한 아이를 후원해왔어요. 제 숨이 멎었어요. 아이를 후원하는 건 한 가지지만 저는 더 알아야 했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 본인의 친아이가 있나요? 그 원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하지만 네. 아이 엄마가 아플 때 아들을 일시적으로 여기 맡겼습니다. 딴기로 머물 예정이었는데. 딴기.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바닥이 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제 딸이 이미 3살짜리 아들이 있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 머릿속이 헝클어졌어요. 왜 이걸 숨겼을까? 사랑하는 여자에게 어떻게 이런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 내 손에 들린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전화선이 제 생각을 옥죄는 올가미처럼 꼬여 있었죠. 밤은 침묵 속에 무자비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내일은 반드시 모든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제 딸의 결혼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었어요. 제 사랑하는 수민이의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임신 소식을 전할 때 설렘에 가득 차 반짝이던 그 눈동자가요. 지금 그 눈에 배신의 눈물이 고일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녀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을까요? 자신의 뱃속에 자라는 아기의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손이 떨려 전화기를 더는 잡고 있을 수 없었어요. 찬 바닥에 떨어뜨린 채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죠.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내 딸아, 내 불쌍한 딸아. 속으로 울부짖었죠. 40대에 늦게 낳은 딸,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내 아이가 이렇게 큰 배신을 당하다니. 동시에 재훈이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같이 타올랐어요. 그 친절해 보이던 미소 뒤에 이런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었다니요. 딸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고 평생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자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감히 내 딸에게 이럴 수 있지? 홀로 밤을 지새우며 저는 눈물과 분노, 그리고 모성애의 아픔 사이에서 몸부림쳤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이 모든 진실을 딸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딸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 않았어요. 임신한 몸으로 이런 충격을 받으면 그녀의 건강은, 아기는,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죠. 내가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비밀이었으니까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진실을 마주하고 딸을 지켜야 했어요. 새벽이 오기까지 남은 시간, 저는 침대에도 눕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과 고뇌에 젖어 있었답니다. 창밖으로 새벽 첫빛이 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뿐이었죠. 진실을 모른 채 행복한 척하는 것보다는 아프더라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나을 거라고요. 제 딸은 강했어요. 제가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죠. 먼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직접 만나야 했어요. 그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아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70대 후반의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민이의 이름이 화면에 떴죠. 새벽에 무슨 일인가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수민이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 씨가 지금 막 집을 나갔어요. 서울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말도 더듬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도 무언가 눈치챘나 봐요. 어쩌면 제가 서류를 들춰봤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죠. 수민아, 제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 바로 갈게. 혼자 있지 말고 있어.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어요. 이제 시간이 없었죠. 재훈이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면 저도 빨리 행동해야 했어요. 수민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임신으로 둥그러진 배가 더욱 눈에 띄었죠.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수민이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재훈 씨가 왜 그런 거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수민아,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해. 아프겠지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그렇게 저는 어젯밤에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재훈의 차에서 찾은 서류, 고아원과의 통화, 그리고 3살 된 아이의 존재까지요. 말을 할수록 수민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아니, 그럴 리가. 수민이가 중얼거렸어요. 재훈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바로 그때 수민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재훈이었죠. 수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저도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수민아. 재훈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미안해. 모든 걸 설명할게. 지금 서울로 가는 중이야. 내 아들, 민희를 데려오러. 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수민이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죠. 엄마. 수민이가 흐느끼며 제 품에 안겼어요. 어떡해요?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우리도 서울로 가야 했어요. 그 아이를 직접 만나고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과 태어날 아기를 위해 싸워야 했죠. 가자, 수민아. 저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우리도 서울로 가자. 이제 모든 걸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가슴이 북처럼 쿵쾅거렸죠. 서울로 출발하러 차가운 4월 공기를 막기 위해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기차역으로 서둘렀을 때 도시는 아직 어두웠어요. 새벽 5시 승강장은 청소부 몇 명과 수레를 정리하는 외로운 노점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승무원에게 표를 보여주고 서울행 KTX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를 골라 앉아서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대고 폭주하는 생각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기차가 고속으로 시골을 가로지르며 달릴 때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고아원 원장과의 전화 통화를 떠올렸죠. 3년 제 사위가 겨우 3살인 작은 아들을 서울 고아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는 수민이에게 이 아이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죠. 모두에게 아이 엄마가 죽었고 아이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했대요. 하지만 왜 숨겼을까요? 시골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알아내야만 했죠.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위가 꽉 조이는 것 같았어요. 플랫폼에 내려서 도시 쪽 출구 표지판을 따라갔죠.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소음과 근처 카페에서 풍기는간 내린 커피 향기가 났어요. 잠시 망설였다가 마포구에 있는 고아원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고아원 건물은 높은 담 뒤에 있었고 벽은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작은 표지판에는 파란색 글씨로 서울 고아원이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끼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40대로 보이는 친절한 표정의 여성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이름표에는 김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여사님이세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김재훈 씨의 아들 건으로 왔어요. 그녀는 저를 햇빛이 비치는 낮은 방으로 안내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구석에서 나무 블록을 쌓고 있는 까만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작은 남자아이가 보였죠. 그 아이는 저를 알아차리고 올려다보더니 수줍게 웃은 다음 다시 놀이를 계속했어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애가 그의 아들이에요. 김 원장님께 속삭였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어요. 아이 이름은 민이에요. 엄마는 란씨인데 작년에 어머님께 한글을 가르치던 베트남 선생님이시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란씨라니 작년에 제 한글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존댓말과 기본 문법을 가르쳐 주었죠. 저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목소리가 텅 빈 것처럼 들렸어요. 김 원장님은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해서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시절의 미니 사진, 입양 서류들, 편지들이 있었죠. 한 사진에서는 란 씨가 미니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서는 재훈이가 그녀 옆에 서서 웃고 있었죠. 그는 그녀가 아플 때 아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대요. 서류에는 그녀가 치료를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었어요. 죽었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분노와 슬픔의 파도를 느꼈어요. 그는 거짓말을 했어요. 제 딸과 저에게 엄마가 죽었고 아이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죠. 수민이가 처음 재혼에 대해 말할 때의 반짝이던 눈을 떠올렸어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숨겼던 거예요. 갑자기 뒤에서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미니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죠.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죠. 아이는 망설임 없이 제 품으로 들어와 제 코트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은 몸이 따뜻하고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안녕, 미나, 저는 속삭였죠.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김 원장님은 조용히 서서 저에게 공간을 주었어요. 그 순간 충격과 배신감, 슬픔이 모두 뒤섞였죠. 하지만 저를 꼭 안고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며 무언가 다른 걸 느꼈어요. 희망이었죠. 저는 수민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민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가 받아야 할 사랑을 주고 우리 모두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밖에는 해가 완전히 떠올라 하늘을 연한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민이를 꼭 안고 일어서서 새롭고 어려운 장으로 나아갔어요. 모든 비밀을 밝히고 제 딸과 그녀의 아들을 위해 더 강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품고요. 정오가 막 지나고 나서 다시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죠. 하늘은 흐렸고 가벼운 이슬비가 담장 너머 놀이터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수민이에게 전화해서 당장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녀가 서둘러 들어왔는데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빴죠. 재훈이가 그녀 옆에 서 있었는데 제복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그의 뒤에는 그의 부모님, 즉 저의 새로운 사돈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고 있었죠.
수민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죠.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서류철을 내밀었어요. 서류들이 바람에 바스락거렸죠. 이걸 읽어봐.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왜 거짓말했는지 설명해봐. 재훈의 어머니가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헐떡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죠. 제 눈은 재훈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수민이 맨 위에 있는 종이를 펼쳐서 민의 사진을 응시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재훈 씨, 이게 사실이에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는 침을 삼키고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봤어요. 수민아, 정말 미안해.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끄러움이 가득했죠. 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내가 알기 전에 모든 걸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뭘 고친다는 거예요? 제가 물으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빗물이 제 발에 튀었죠. 자기 아들을 숨기는 게 고치는 건가요? 그건 배신이에요. 저는 재훈의 아버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당신은 제가 그에게 몸을 돌렸어요. 어떻게 아들이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을 숨기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나요? 그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지만 며느리의 흐느낌에 목이 메었어요. 그러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죠. 우린 모두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의 말이 제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보호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거짓말을 보호했군요. 그 순간 작은 미니가 기저귀 가방을 움켜쥐고 문 앞에 나타났어요. 열린 문을 통해 우리를 따라온 거였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자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빠.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재훈의 무릎이 휘청거렸어요. 그가 민에게 손을 뻗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할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오, 불쌍한 내 아가. 그녀가 속삭이며 아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 안에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수민이가 이 남자를 신뢰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죠. 우리 결혼식 날 자랑스러워했던 그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후회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는 몸을 굽혀 민의 가방을 열고 더러운 기저귀를 꺼냈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그것을 잡고 할머니의 뺨에 눌렀죠. 그녀는 얼어붙었고 아기똥의 축축한 얼룩이 그녀의 얼굴에 남았어요. 인도에 모인 작은 군 중에서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조차도 멈춘 것 같았죠. 수민의 입이 벌어졌어요. 재훈의 어머니가 뺨을 닦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감히? 그녀가 날카롭게 외쳤죠. 저는 당당하게 섰어요. 기저귀는 여전히 제 주먹 안에 쥐어져 있었죠. 제 재킷 소매가 더러워졌고 비가 그것을 가느다란 줄기로 씻어내리고 있었어요.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하셨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진실이 있어요. 바로 당신 얼굴에요. 수민이가 제게 달려와 팔로 저를 감쌌어요. 엄마, 제발요. 그녀가 간청했죠.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지만 놓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다시 재훈에게로 향했죠. 직접 말해봐요. 저는 말했어요. 당신 아내에게 자기 아이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해보라고요. 그는 침을 삼켰어요. 제복이 흠뻑 젖은 채로 수민을 바라봤죠. 수민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난 널 사랑했어. 내가 행복했으면 했어. 하지만 란이 아프게 되었을 때 난 겁이 났어. 나는 그녀에게 민희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나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단호했어요. 거짓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죠. 그는 시선을 돌렸어요. 무서웠어.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민희는 할머니 품에서 빠져나와 수민이에게 달려갔어요. 그녀가 아이를 잡아 꼭 안았죠. 저는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강한 보호 본능을 느꼈어요. 우리 넷 어머니, 딸의 아들 은비 속에서 함께 서 있었고 재훈과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그 폭풍우 같은 오후가 지나고 나서 삶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비가 거짓말들을 씻어내고
우리는 진실의 웅덩이 속에 서 있었죠. 저는 수민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작은 미니는 기쁨의 불꽃처럼 우리 사이를 뛰어다녔죠. 그의 웃음소리가 건물들 사이로 울려 퍼졌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수민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위에 달린 전구 하나가 낡은 탁자 위로 따뜻한 빛을 비췄죠. 재훈의 부모님은 쓸쓸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떠났어요. 오직 우리 셋만 남았죠. 제 딸, 그녀의 아들, 그리고 저. 저는 미니가 빵을 씹으며 밝게 빛나는 눈을 바라봤어요. 빵 부스러기가 셔츠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죠. 그 아이는 마치 원래부터 여기가 자기 집이었던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엄마 수민이가 부드럽게 말하며 미네 뺨에서 부스러기를 닦아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희망이 함께 떨리고 있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함께. 제 말은 마치 새로운 기초를 쌓기 위해 조심스럽게 놓은 벽돌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아원 원장에게 전화해서 미니를 우리가 정식으로 양육하도록 수속을 밟았어요. 서류는 간단했지만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죠. 법적 보호권, 란 씨의 방문권, 그리고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환영하겠다는 약속이요. 란 씨는 지금 베트남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엇보다 아들의 행복을 바랐죠. 저는 그걸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우리 아파트는 동화책 읽는 소리와 베트남어, 한국어로 흘러나오는 만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작은 책장을 사서 두 나라 언어로 된 그림책들을 채워 넣었죠. 매일 밤 저는 수민이와 미니 사이에 앉아 용감한 왕자, 영리한 여우, 그리고 세상을 바꾼 똑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제가 베트남어 단어를 더듬거릴 때면 미니의 눈이 반짝였고 수민이는 웃으며 제 발음을 고쳐줬죠. 우리의 실수들은 서로를 연결하는 순간들이 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우리는 란 씨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이웃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서 테이블 위에 놓았죠.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나타났을 때 여전히 창백했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미니의 작은 손이 화면을 향해 쭉 뻗어나갔죠. 엄마, 그가 속삭였어요. 란 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죠. 내 소중한 아들,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긴 순간 동안 우리는 셋 엄마 아들 할머니 이 화면과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수민이가 코를 훌쩍이며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대었죠. 고마워요, 엄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작아진 게 아니라 더 커졌다는 걸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공간이 있었어요. 저는 제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갔죠. 제가 한때 일했던 빵집까지 아침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를 위해 신선한 빵을 사왔어요. 저는 미니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 할머니를 뜻하는 아마, 사랑을 뜻하는 사랑을 가르쳤고 미니는 제게 베트남어 인사말을 가르쳐줬어요. 매일이 인내와 감사의 교훈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수민이가 약간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작은 주택 보조금을 신청하는 걸 도와줬어요. 재훈도 겸손하고 진지하게 우리 삶에 다시 들어왔죠. 그는 우리 둘에게 사과했어요. 진실된 눈물을 흘리며 진정한 동반자이자 아버지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수민이는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말했어요. 행동이 말보다 중요해요. 그날부터 그는 우리의 잠자리 이야기 시간에 함께했고 미니를 놀이터에 데려가서는 아들이 미끄럼틀을 오르며 또 아빠 라고 외칠 때 함께 웃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봄이 도시로 돌아왔어요. 벚꽃이 거리를 분홍빛으로 물들였고 꽃잎들이 축제의 색종이 조각처럼 흩날렸죠. 우리는 만개한 가지들 아래를 함께 걸었어요. 사랑과 회복력으로 연결된 새 세대가요. 저는 떨어진 꽃잎 하나를 주워서 미니의 손에 쥐어줬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죠. 아마 행복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눈에 눈물이 반짝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아가야.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해. 그리고 그 순간 벚꽃과 웃음소리, 그리고 내일에 대한 약속으로 둘러싸여 저는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진정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깊은 울림을 친구, 가족과 꼭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아직 인생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인생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과 공감의 여정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